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염치 없는 빈대 같은 신우 때문이에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지인이 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기대가 되었는데 만나보니 일단 외모도 제 스타일이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만큼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준 덕분에 굳이 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도 몇 번 더 남편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소개팅을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났으니 아예 다툼이 없을 수는 없었지요. 저희 역시 총 2년 반을 만났는데 그 기간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엔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고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와 남편 두 사람 인생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에겐 위로 4살이 많은 신우가 있어요. 시집도 제법 일찍 가서 10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요. 신우는 전업주부이고 신우 남편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스타 강사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벌이가 아주 넉넉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 개혼이기도 했고 방시만 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형편이 저희 할 때보단 나아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대요. 신우 시댁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나 남편은 뭐 딱히 받은 거 없이 결혼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일단 다행히 직장은 그럭저럭 좋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이것저것 빼고 월 실수령액이 1,000 정도 되고요. 요새 워낙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서 1,0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방구도 못 낀다던데.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으니 좀 더 여유 있게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하지만 앞서 지나가듯 말했듯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형편이 녹록지 않으세요. 아버님이 회사를 다니고 계실 땐 괜찮았는데 당신 예상보다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나오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언젠가 만취 상태가 되셔서 저와 남편을 붙들어 놓고 말씀하시길 어머님이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부동산 투자한답시고 여기저기에 돈도 안 되는 땅을 어지간히 사신 모양이 돼요. 요새 뉴스에도 기획부동산이니 뭐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은 그동안 같이 살부대 끼고 산 정이 있어서 어머님께 대놓고 싫은 소리는 못 하셨던 것 같고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저렇게 일찍 회사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뭐 사는 게 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친정으로부터는 왜 도움을 못 받았냐? 물론 친정은 시댁에 비하면 상황이 낫긴 해요. 일단 자식도 저 하나밖에 없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당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적어도 정년이랄 게 없기도 했고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건물이 3층짜리긴 해도 아버지 본인 소유였으니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출이 남아있었으니 은행과 친정아버지의 공동소유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따지기도 머리 아프고 받지 말자 했어요. 양가 도움 없이 우리 둘만의 힘으로 시작해서 자리 한번 잘 잡아보자고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에 얻게 되었는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가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시댁이 있는 곳이 서울치고 땅값이 조금 싸요. 저희 예산은 정해져 있었고 그 무렵 저는 서울 집값에 놀라서 학을 떼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저로 하여금 시댁 근처에 집을 얻게 하대요. 시댁 근처에 집을 얻은 것까지는 솔직히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 성격에 저희 집을 막 드나드실 분들도 아니셨고 하지만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한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신혼의 가족이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오는 이유가 신혼의 딸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친구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 정서에 도움이 되게 손녀 예뻐해주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곁에 있게 하겠다는 게 신우의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조카를 생각하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없기는 한데 별로 정이 안 가요.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제 신체 특정 부위를 말하며 작은아빠는 잘생겼는데 작은엄마는 못생겼다 그러고, 이게 제 입으로 말하자니 낯뜨겁고 유치한데 일단 저요, 어디 가서 못생겼다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린애가 악의 없이 하는 소리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번번이 제 외모를 지적하니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옆에서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역시 자기 딸이 자기를 닮아서 보는 눈이 있다는 소리나 해대니까 더 짜증도 났고요. 심지어 한 번은 고 10살짜리 시조카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작은아빠랑 나중에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더러 작은아빠랑 이혼하라나요. 요새 10살짜리들은 제가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가 보지요. 그래도 그렇지 어린애가 어떻게 어른한테 이혼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싶어서 충격적이 돼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그런 시조카를 예뻐하지 않는다고 엄청 서운해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데다가 하는 짓도 얄미운 시조카한테 무슨 정이 그렇게 가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도 하는 짓이 얼마나 얄미운지 얌체가 따로 없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서 긴가민가 하고 당해주기 일쑤였지만 시간이 지나 신우하는 짓이 눈에 빤히 읽히기 시작하니까 저도 방어한답시고 머리를 쓰게 되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에너지 낭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신우가 이사 오고 두세 달 동안은 잘 지내보려고 했지요. 어쨌든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이사까지 결심했을까 싶었으니 잘해주고 싶었던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신우는 이후로 걸핏하면 저희 남편이나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잔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반찬 해놨으니 어머님 댁에 가져다 드리라던가, 퇴근길에 뭐 좀 사다 달라거나, 주말에 가구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더러 하라고 하질 않나.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전화 벨소리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엔 남편 핸드폰이고 제 핸드폰이고 그냥 신우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은 정도였지요. 결국 남편더러 우리가 그 집 머슴도 아니고 어지간히 드나들자고, 그리고 신우는 전업인데 자기가 할 만한 일은 알아서 해야지 왜 맞벌이하는 당신과 나를 이렇게 불러대냐 따져댔네요. 신우의 얄미운 짓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시할아버지 병문안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저를 태우고 바로 병원에 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병문안을 가기로 한 당일날 제가 차에 올라타니 신우네 집에 들려서 신우네도 태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까지는 정반대 방향이라서 30분은 그냥 길에 버리는 거였거든요.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거길 들리냐고 따로 가자 하니까 신우네가 두 차로 다니면 기름값 아깝다고 자기들을 태우고 가랬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기름은 누가 공짜로 넣어주나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 왈가왈부할 힘도 없어서 알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네까지 태우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우도 보아하니 빈손으로 왔길래 저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살 거라니까 자기 것도 일단 좀 사달래요. 자기가 돈은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2박스를 샀는데 신우가 계좌이체 해주는 걸 그새 잊었는지 돈을 안 보내대요. 결국 제가 신우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줬습니다. 음료수 값으로 얼마 보내달라고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자기 핸드폰이 갑자기 작동이 잘 안 된대나.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그러면 신우 남편도 같이 있었으니까 신우 남편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먼 산만 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 못 받는다고 저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어요. 식당에 가도 꼭 나중에 보내줄게요 해놓고는 입 싹 닫고, 나중에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을 같이 챙기자는 걸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하고 할 테니 형님도 형님이 알아서 모시고 가라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한 게 좋지 뭐 한다고 따로따로 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일단 저한테 계좌이체든 뭐든 먼저 돈을 주고 정산하고 다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자기네는 여력이 안 돼서
저희가 모시고 가려는 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저희끼리 다녀오라나요. 그러다 완전히 제가 폭발하게 된 게 작년 연말이었어요. 남편하고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신우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그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잡니다. 저희는 이미 펜션이며 자동차 렌트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가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그 집도 애 때문에 올 한 해 고생하지 않았냐고 같이 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의 그런 오지랖이 마음에 안 들었지요. 그렇지만 또 같은 여자로서 괜한 동정심이 발동해가지고는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펜션이야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추가 비용이 얼만큼 발생한다 말해줬고요. 렌트하는 자동차도 추가금 내고 사이즈를 키워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놈의 버릇을 못 버리고 또 저더러 먼저 결제를 하랍니다. 결제하는 김에 자기들 비행기 표도 해달래요. 자기가 여행 끝나는 날 한 번에 정산해주겠다나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제가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신우더러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저더러 자기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봤냐고 저더러 너무 예의가 없답니다. 어찌나 신우가 세게 나오던지 전 순간 제가 정말 말실수를 크게 했나 싶었어요. 붕괴하는 신우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니 일단 자기가 뭐 생각을 해보겠다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그냥 안 가면 되지 싶었는데 그렇다고 바로 다시 걸어서 그냥 같이 가지 말자 하면 뒤끝이 써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신우가 연락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차피 적어도 저랑 남편 여행 계획은 다 끝났으니까 같이 못 가게 되더라도 저희가 손해볼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저희한테 섭섭하답니다. 그거 펜션 뭐하러 사이즈를 키우냐면서 자기네는 거실에서 자도 된다고 그래요. 자동차도 남자 둘이 앞자리에 앉고 뒤에는 여자들끼리 앉고 시족하는 신우랑 저랑 돌아가면서 무릎에 앉히면 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기어이 자기한테 얼마라도 돈을 뜯어내야겠냐는 거예요. 진짜 속사정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무슨 신우한테 삥이나 뜯는 사람으로 보이겠다 싶대요. 저도 그때는 화도 나고 짜증이 나서 이럴 거면 같이 안 간다고 했어요. 제가 뭐하러 그 불편을 겪어가면서 형님네랑 여행을 가느냐고 형님네는 알아서 가시라고 저는 그냥 계획했던 대로 남편이랑 둘이 가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주 신우가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더라고요. 일단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는지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네 마누라 입단속 좀 하라 그랬답니다. 그까짓 거 돈 몇 푼 좀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 아니라고 했다나요. 모르는 사람한테 적선도 하는 세상인데 그거 어렵게 사는 신우한테 돈 몇 푼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고. 제가 남편더러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자기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남편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다음에 어머님께 앞으로 말씀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하겠다며 사과를 하대요.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우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뭐 사과라도 하고 여행 같이 가자고 어르고 달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우에게 연락하지 않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여행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행을 3일인가 앞두고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냐면 시조카만이라도 데려가 달랍니다. 시조카가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다면서 데리고 가달래요. 저도 너무 기가 빨려서 돈은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가타부터 설명하기도 싫었고 가서 그 싸가지 없는 시조카에 수발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짜증이 났지만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스트레스라 그냥 돈 얘기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느냐고 저한테 너무 인색하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애 비행기 티켓은 안 사냐고 애는 뭐 걸어서 제주도 갈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신우도 아차 싶었는지 멈칫하더니 그건 저희더러 내달랍니다. 애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생각하고요. 솔직히 제주도 가는 거
그거 얼마 하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신우랑 사이가 좋고 시조카도 예뻐했으면 왜 못 데려가겠어요. 당연히 데려가고 비행기표도 사주고도 남지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신우한테 당한 게 있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막말로 돈을 마늘밭에 묻어도 묻어놓지 그렇게 쓰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우더러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하시라고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남사스럽고 창피하지도 않냐 하니까 신우가 저더러 너나 똑바로 살랍니다. 남들은 조카라고 하면 퍼주기 바쁘고 시어머니랑 신우 알기를 하늘같이 안다는데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때부터는 뭐 솔직히 논리 같은 건 없었고 신우가 그냥 어떻게든 저를 끌어내리려고 억지만 써서 상대해줄 가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떠드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신우가 저희 집으로 쫓아왔더라고요. 남편을 보더니 너 마침 집에 있었냐며 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돈에 환장한 X라면서 신우 알기를 뭘로 아는 X네 뭐네. 수준 없고 원색적인 비난의 일색이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등신마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그러면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신우를 향해 자기 얼굴에 똥칠 좀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사람 볼낯이 없다면서 누나 그러고 사는 거 불쌍하고 안 됐기는 한데 그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지 않냐며 이런 하소연은 차라리 매형한테 가서 하라고 왜 잘 사는 부부한테 와서 심술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신우도 남편의 그런 반응을 보고는 약간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지동생이라고 평생 지 편을 들 줄 알았나 보지요. 결국 신우는 그렇게 소득 없이 저희 집을 떠났고 저희 집에는 이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인지 이번엔 어머님께서도 연락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 단둘이 제주도에 잘 다녀왔고요. 신우에게선 연락이 없어요. 남편더러 신우가 연락도 없고 조용한데 혹시 신경 쓰이냐고 넌지시 떠보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자기는 요새 속이 다 후련하답니다. 그동안 누나라서 거절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자기도 짜증났다면서 그때 매형한테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게 억울할 지경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저희 둘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신우한테 연락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남편과는 어쨌든 피를 나눈 남매인데 그럴 수는 없겠지요.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되더라도 지금과는 달라져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머저리 같은 남편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땐 왜 이런 쓰레기들이란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건지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제 자신이 답답할 뿐이에요. 남편과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같은 교양 과목을 들으며 사귀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영화에 무척 관심이 많아서 고전영화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선택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수강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듣게 되었다고 하대요. 첫 수업날 교수님께서 용이한 출석 확인을 이유로 학생 모두에게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매주를 한 학기 내내 옆에 앉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간단한 대화도 나누게 되고 비상연락망의 개념으로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자기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잘 모른다며 저에게 시간 날 때 소위 서울 구경 좀 시켜달랍니다. 남편이나 저나 신입생도 아니었고 학교도 서울 중심부에 있었으니 남편의 말은 그저 저와 데이트를 하기 위한 핑계라는 걸 진작에 눈치챘어요. 속이 훤히 보이는 그의 화법이 마음에 들었고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약속이 몇 번 반복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8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저와 사귀는 동안 군대도 다녀왔고 1년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왔어요. 그렇다 보니 7년의 연애 중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그러한 현실이 서운하거나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다녀와야 하는 군대였으니 안쓰러웠고 워킹홀리데이를 간다 했을 때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고생 꽤나 하겠구나 싶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미래를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응원을 했지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동안 남편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만큼 저도 제 미래를 위해서 학교 공부에 매달리고 성실히 취업 준비도 했네요. 그 덕분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저는 한 번도 공부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기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커리큘럼을 차곡차곡 밟아나갔어요. 하루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이미 대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요. 반면에 남편은 취업 전 이렇게 저렇게 보낸 시간이 많아서 저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두 사람의 조건만 놓고 보자면 크게 다를 것이 없었어요. 두 사람 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은 제가 남편보다 회사를 오래 다녀서 좀 더 높았지만 그거야 이유가 명확했으니 저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외모나 성격 같은 건 너무 주관적이라 제가 여기에 적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문제는 결혼이란 게 저희 둘만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안이라던가 배경을 빼놓곤 이야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희 시댁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셨거든요. 여담이지만 남편이 남들 다 가는 해외유학 대신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했던 이유도 시댁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았지요. 반면 저희 친정의 경우 제 조부모님께서 제법 큰 재산을 저희 아버지께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자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증여해 주셨어요. 세금도 다 내주셨고요. 하지만 대학생인 저에게 20평대 아파트는 과분하다 생각해서 그 집은 월세를 놓고 정작 저는 원룸에서 자취를 했네요. 친정부모님께선 제 재산이니 제가 알아서 하라고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집은 월세를 놓고 저는 원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실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도 알게 되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자기 딴에는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머님께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았답니다. 뭐 점수를 딸 것 같았다나요? 그리고 남편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건지 정말 어머님은 꽤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시는 눈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를 얼마나 칭찬하시고 챙겨주셨는지 시댁 상황이 어려워서 꺼려하던 친정부모님께서도 돈 좀 없으면 어떠냐, 어른들이 저렇게 좋은 분들이고 저를 예뻐해 주시니 그걸로도 충분하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지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결혼에 보태라며 3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정작 남편이 모아둔 돈이 6천밖에 되지 않아서 남편이 동원할 수 있는 돈이 1억이 되질 않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제가 타던 차도 있었고 모아둔 돈도 1억 이상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원한다며 따로 지원을 해주시겠다 했지만 이미 일전에 받은 아파트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거절을 했네요. 결국 남편과 제 돈을 다 합치니 가까스로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사자니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그건 내키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일단은 신축 빌라 전세로 시작하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당연히 거기서 저희가 신혼살림을 꾸릴 줄 아셨다대요. 결혼에 보태라고 주신 돈은 당신 아들은 차가 없으니 이참에 차나 한 대 샀으면 하셨다나.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하긴 했지만 72비를 따지기도 뭐해서 저는 그 집은 월세로 두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고 당장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면 일단 인테리어도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것만 해도 3, 4천은 그냥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럼 적어도 명의는 변경하라셨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되었으니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며 아파트부터 공동명의로 하라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싫다고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결혼하기 한참 전에 친정아버지가 주신 재산이고 그러니 나눠 가질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너 한 개 나 한 개 따져가며 갖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몇 번이고 직장에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따로 불러내가며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이때 남편에게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거의 2달 가까이 흘렀을 즈음 어머님께서 서럽다며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시댁에 돈이 없다고 제가 당신 말을 무시하는 거라면서요. 그때는 솔직히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러다 잘못하면 내가 정말 나쁜 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에게 어머님이 공동명의를 하라고 강요하신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재 좀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엉뚱하게도 남편이 한다는 말이 사실 자기도 조금 서운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제가 공동명의하자고 해도 당연히 안 했을 거지만 그래도 아예 묻지도 않는 저를 보고 좀 실망을 했다나요. 어이없고 황당해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니까 부부 사이니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랍니다. 어찌나 찌질하고 한심해 보이던지.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결혼한 지 3달도 되지 않았기에 이혼 같은 건 솔직히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큰일 나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달까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더러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버는 건 비슷하니까 각자 관리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생활비 명목으로만 150씩 내놓고 200은 앞으로 당신과 나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양심껏 관리하자니까 남편도 좋다대요. 하지만 공동명의 사건 이후로 어머님은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유치한 방법으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던지요. 남편에게는 위로 결혼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어머님이 형님을 그렇게 예뻐하시는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한 번은 어머님께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산에 다녀오시다 샀다면서 무슨 열쇠고리 같은 걸 사오셨는데 제 것만 없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도 고기 반찬을 집어다 형님 밥그릇에 얹어주시면서 당신 말 잘 듣는 며느리만 당신 며느리라고 하질 않나. 그런 일을 3-4번 당하고 나니 저도 사람인데 기분 더럽더라고요. 저를 불쌍하게 보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빛도 짜증나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시면서 저를 비웃듯 바라보시는 어머님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라도 우직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다면 제 감정이 이렇게까지 격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에게 어머님이 나에게 하시는 행동을 봤냐며 제 고충을 토로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자기는 그런 낌새를 못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마치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며 행동이면 무조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여자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시댁일에 관해서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남편만 보냈습니다. 추석 전에 있던 어버이날에도 제가 드린 용돈은 받으셨고 선물도 챙기셨으면서 식당에선 일부러 제 공깃밥만 주문 안 해주시고 저한테 말도 한마디도 안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있던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 때도 제가 용돈 100만 원 챙겨드렸는데 그 돈으로 아주버님하고 형님만 데리고 여행 다녀오셨더라고요. 물론 어머님께 제가 쓰시라고 드린 돈이니 그 돈으로 여행을 가시든 어디다 기부를 하시든 제가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한테 당신이 어디 간다, 누구랑 간다 그런 걸 보고하셔야 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것도 잘 알지요. 하지만 적어도 아주버님네와 여행을 가기로 하셨다면 참고로 아주버님네는 여행비를 부담하실 상황이 전혀 못 되십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저한테도 한번 같이 가겠냐고 물어봐 주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바빠서 같이 못 갔을 텐데요. 게다가 여행지에서 돌아오셨을 때도 당신 아들인 남편 선물만 달랑 사오셨습니다. 저한테는 심지어 깜빡했다, 미안하단 말씀조차 없으셨고요. 그렇게 계속 무시와 괄시를 당한 마당에 제가 추석이랍시고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고 말 그대로 식모 노릇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혼자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돈이라도 얼마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 찾냐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거리며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명절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고생 내가 시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꿀먹은 모마냥 더 말은 못하고 현관을 나서더라고요. 남편은 추석 연휴를 오롯이 혼자 시댁에서 보냈고 저는 친정에서 지냈어요.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각자 집에 가기로 했다고. 요새는 우리 같은 부부가 많다고 대충 둘러댔지만 친정어머니가 대번에 눈치를 채셨습니다. 저더러 시어머니양 뭐 안 좋은 거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친정어머니가 그거 딱 하나 물어보셨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 성격에 제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테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연애 8년, 결혼 1년 합의 9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버텨내겠다고 생각했지요. 추석의 마지막 날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안 와선 너무 서운해하셨답니다. 그 말이 전혀 믿음이 가진 않았고 저도 가슴에 맺힌 게 있던 탓에 내가 안 와서가 아니라 내가 돈 봉투를 안 보내서 그렇겠지라고 쏘아붙여버렸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너도 그 돈 안 들여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입니다. 찝찝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계좌이체 해드리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내가 못하러 그런 짓을 하냐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남편더러 돈 벌어서 뭐하냐고 어머님 아버님이나 챙겨드리지 그러냐니까 자기는 평소에도 잘 챙겨드린답니다. 그래서 당신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당신이 잘한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휴잔았네. 그러며 한껏 빈정댔네요. 이후로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신정에 지난 설까지 정말 단돈 10,000원도 시댁에 안 보냈습니다. 전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설 연휴가 끝나고 바로 어머님께 웬일로 연락이 다 왔더라고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피하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따 당신이 올라오신다며 만나자 하시길래 알았다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나 저나 설 연휴 이튿날까지 쉬었기에 바로 그날 늦은 오후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네요. 카페에 앉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 저더러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어머님이 먼저 저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는 뒤이어 그동안 제 가슴에 맺혔던 말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너를 무시한 거다.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 건지 제가 직접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전 단 한 번도 어머님을 무시한 적이 없다. 무시할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이 벌개지면서 저더러 이제서야 속내를 드러낸다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머님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거라나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거냐 물었습니다. 용건만 이야기하자고요. 그랬더니 이때까지 입에 풀 발라놓은 것 마냥 입 딱 다물고 있던 남편이란 작자가 저더러 한다는 말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잡니다. 제가 남편한테 무슨 소리냐고 똑바로 말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게 제 아파트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면서 이제라도 공동명의로 돌리래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그림이 좋지 않냐면서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훗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면 그마저도 탐내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바라보고는 그럴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남편이랑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어머님 아들은 제 아파트만도 못하다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남편과 제 아파트 중 하나만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전 아파트를 선택하겠다 했네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미친 X라며 이럴 줄 알았답니다. 돈밖에 모르니까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이라도 생각해볼게요. 소리도 안 한 거라면서.
남편도 계속 저더러 너 후회 안 하지? 후회 안 해? 그러는데 그 모습이 참 구차하대요. 후회는 무슨,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 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이후로 집주인분에게 양해를 구해 집을 내놨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집주인분께서 보기 좋은 신혼부부였는데 왜 이혼을 하냐고 하도 캐물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 하니까 폭풍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신도 시집살이를 못 견뎌서 이혼했다면서 그래도 저희는 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동병상련이라 느끼셨는지 집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시원섭섭도 아니고 그냥 시원해요. 9년이란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다 싶거든요. 남편은 엊그제 서류까지 내고 오니까 이혼이 실감이 나기는 하는 건지 저한테 정말 자기 없이 살 수 있겠냐는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웃으면서 약 먹었냐, 돌았냐 그랬어요. 당연히 살지. 너가 없으니 이제 더 잘 살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어젯밤 어머님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기어이 끝장을 보자는 거냐면서 멀쩡한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들어 놓았다며. 아니, 저도 이혼녀 돼서 열받아 죽겠는데 말이에요. 읽다가 짜증나서 어머님한테 마지막으로 제 재산 탐내는 돼지 같은 어머님 때문에 저희 이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긴 남편도 쪼다등신이었고요. 그리고는 어머님 번호 차단해버렸어요. 인생에서 똥 한 번씩에 밟았다 생각해야지요. 자, 이제 씻어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차, 3살 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제 이야기는 처음 해보는 탓에 어색하긴 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마음의 짐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남편의 시할머니로 인해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었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가까워지기까지에는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사귀기 전 반년에 가깝게 요새말로 썸을 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수줍은 고백과 함께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로 시간이 흘러 결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남편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된 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때였어요. 결혼을 하자 하면서도 상견례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바꾸고 제 눈을 피하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 감추는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을 몰아붙이듯이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꽤나 주저하길래 결국 제가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그런 이야기 하나 속 시원히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고 차라리 헤어지자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렵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지독하더라고요. 일단 제 배경부터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으신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중학교 선생님이셨고요. 모난 것 없는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남편이 고작 3살이던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신혼 나이는 고작 5살이었고요. 이후로 한동안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의 동생인 시삼촌과 함께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삼촌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었기에 툭하면 남편과 신우를 때렸던 모양이에요.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도 방패막이 되어주질 못했고요. 결국 그렇게 어린 남매가 서로만을 의지하며 세월을 버텼는데 그러다 신우는 결국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버티고 있었고요. 당시에 아버님께서는 객지에서 생활을 하시며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께 얼만큼의 생활비는 보내드렸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그건 전혀 몰랐던지라 시할머니랑 시할아버지랑 살면서 늘 자기가 짐덩어리라고 생각해서 눈치만 보고 시삼촌의 횡포에도 반발하지 못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로 올라왔대요. 당장 대학을 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는데 다행히 아버님하고 연락이 닿으면서 아버님 소개로 아는 분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로 그 사무실에 다니며 번 돈을 모아 야간 대학을 갔고 이직에도 성공하여 지금은 그래도 꽤나 이름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집 나갔던 신우와도 연락이 되어 왕래하며 살고 있다 했고요. 여기까지 듣고 솔직히 저는 이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남편의 아픈 상처를 제가 어루만져주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는 힘들어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는 이런 사정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생각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럴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남편의 고된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시면 괜한 편견을 갖진 않으실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랑 남편 두 사람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상하지도 못한 시할머니의 횡포라고 해야 할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이어졌으니까요. 신우는 저희보다 1년 일찍 결혼을 했는데 일찍 집 뛰쳐나간 X를 도와주긴 뭘 도와주느냐며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께서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도 신우는 시할머니 댁을 떠난 이후로 미용일을 익혀 돈도 벌고 있었고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다대요. 남편 말로는 한 2천만 원인가 들고 시집을 갔다나요. 반면 저희가 식을 올린다 하니 시할머니께서 흔쾌히 3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저희가 모아둔 돈에다 대출을 얼마 받아서 시작하려던 생각이었기에 처음에 시할머니가 주신 3천만 원은 거절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니고 시할머니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힘든 시간이었다고는 해도 어쨌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마저 안 계셨다면 거리 생활을 할지도 몰랐을 일이잖아요. 감사한 마음도 컸기에 오히려 저희가 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했고 그래서 3천만 원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할머니도 시할아버지도 거절 말고 받으라고 어른이 주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며 기어이 저희 손에 3천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유용하게 쓰게 되었는데 그 3천만 원이 모든 것을 부셔버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처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할머니께서 인사오라 하셔서 다녀왔습니다. 편도 4시간, 왕복 8시간의 거리도 거리지만 문제는 시할머니 댁에는 저희 두 사람이 잘 만한 공간이 없어요. 남편은 그 집에 사는 내내 거실 생활을 면치 못했고 겨우 있는 방 2개는 여전히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 그리고 시삼촌 차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는 손자 며느리가 내려와서는 잠도 안 자고 가느냐며 서운하다 못됐다 소리를 연신 해대셨습니다. 결국 그날 저희 거실에서 자고 왔어요. 표현이 자고 온 거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화장실이며 부엌이며 간다고 어찌나 들락날락거리는지 게다가 어쨌든 친정도 아닌데 옷이나 편히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새우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만 반복하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네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결혼하면서 큰돈도 받았고 시할머니께서 손주 며느리 보신 게 좋아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시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갔지요.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였어요. 임신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시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조만간 시골에 한번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당황한 제가 조만간 말씀이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할머니께서 남편이랑 바람 쐬러 온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면서 이번 주에 올 거냐고 거의 다그치듯 물어보시대요. 그때 처음으로 시할머니 말씀에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고요. 몸도 무겁고 어려울 것 같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더러 괘씸하다 하시더니 무조건 오라고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 결국
제가 시할머니 고집을 어떻게 꺾겠어요. 남편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말은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칼같이 선을 그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럼 당일치기로 갔다 오자 했지요. 하지만 시할머니 댁에 가기로 한 당일 남편과 함께 차에 타서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배에서 툭하고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물이 줄줄 양수가 터졌더라고요. 결국 고속도로 한쪽에 차를 세운 뒤 119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딸을 출산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고 시할머니가 원망스러워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양수가 터져 못 내려간다 하니까 시할머니께서 어째 생기다 말았냐고 뱃속에 애도 지엠이 닮아서 생기다 말았는가 보다고 벌써 나오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악담을 들었는데 제가 시할머니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이후로 저는 조금씩 시할머니께 드리는 연락을 줄였고 아이를 핑계로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생신이나 명절을 제외하곤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할머니께 남편을 무척이나 달달 볶으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편과 시할머니도 떨어져 산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시할머니께서는 그때 남편이 당신에게 소홀했던 건 하얗게 잊으시고 그저 손주며느리가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저만 미워하시대요. 저 때문에 다정하던 손자가 변했다나 어쨌다나 남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황당해했어요.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그리고 시삼촌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빠서 자기 목소리 한번 크게 못 내고 시키는 일 고분고분하는 수밖에는 없었는데 시할머니 눈에는 그게 남편이 다 착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한편 그렇게 저희 딸 첫돌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른 아침 시간에 친정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친정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최종 선고를 받게 되었지요. 슬펐다 어쨌다. 그런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네요. 사무제를 지내고 시할머니께서 시할아버지와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는 안 오셨어요. 당신 운세가 그의 장례식장에 가면 상문사를 맞는다나 어쩐다나요. 그래서 안 오셨다가 사무제 지내고 나니 오신 겁니다. 가뜩이나 마음은 아프고 몸은 힘든데 그런 시할머니가 반가울 리 없었지요. 그래서 식사대접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대접 말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도 딱히 생각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이튿날 내려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노인네들한테 자고 가라 소리도 안 하냐입니다. 아차 싶기도 했고 동시에 어쨌든 주무시고 가시면서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엇보다 집엔 저 혼자만 있던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도 주무시고 가시라 소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자인 남편한테 먼저 서운하셔야지 이제 막 아버지 떠나보낸 손자 며느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모든 게 성가시고 짜증도 나서 끝끝내 죄송하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고모들한테 제 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X라고 울고불고 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시고모를 통해서 전해 듣는데 정말이지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 할 수만 있다면 시할머니께 되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면 먹히기나 했겠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네요. 지금이라도 시할머니께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라는 시고모 말에도 아무 대답도 안 했지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일이 터진 건 시할머니께서 지난해 무릎 수술을 받으시면서였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 생활을 하느라 바빴고 친정어머니께서 주말에 육아를 도와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무릎 수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내려가 본 이후로는 통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시할머니 근처에 시고모가 두 분이나 살고 계셨으니 솔직히 걱정은 안 되었지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는 저희더러 못 데쳐먹었답니다. 생전 말 안 하면 보러 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다 당신 죽으면 향냄새나 맡으러 올 거냐면서요. 하지만 시할머니 댁 이제 아이까지 있는데 정신적으로 아픈 시삼촌까지 있는 그 집에서 자고 올 생각만 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핑계 같지만 거리가 먼데 아이가 자동차를 오래 타지 못하니 그것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급기야 저희 결혼할 때 보태준 3천만 원을 토해내랍니다. 그걸로 당신 장례비나 써야겠다면서요. 안 받는다 할 때는 기어이 주시더니 이제 돈 가지고 치사하게 나오시는구나 싶어서 실없는 웃음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저도 같이 치사해지긴 싫었지만 저희 결혼한 이후로 시할머니께 달달이 30만 원씩 용돈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4년이에요. 특별히 명절이나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따로 또 챙겨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보니 2천만 원 가까이 되대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저도 계산을 해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드리긴 뭘 드리냐고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고요. 자기도 이제 그냥 안 보고 살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뒤끝 찝찝한 건 싫어서 제가 따로 챙겨드린 돈 말고 그냥 매달 드린 돈만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되어서 시할머니와 시고모들께 그렇게 설명드리고 남은 금액만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할머니가 당신이 제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불효시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는 당신과 손자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 그대로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셨나 봐요. 시고모들이 차례로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라면서 남은 돈도 보내고 죄송하다고 빨리 가서 빌라나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대꾸했네요. 그리고 시고모들까지 저한테 난리친 걸 알게 된 남편이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저와 함께 시할머니 댁에 가자입니다.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오자면서요. 남편의 말에 비장함까지 엿보여서 믿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남편에게 저 때문에 서운하다 어쩌다 하면서 저를 EX, 저 X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나이가 많은 분이니 시골 분이니 그럴 수도 있지라며 꾹꾹 눌러 참으며 듣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할머니더러 말씀 좀 조심해서 하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돈은 더 드릴 일은 없다. 그간 매달 드린 돈이 합이 1,500이고 얼마 전 계좌로 1,500 돌려드렸으니 이제 계산은 끝났다고 선을 긋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만큼 해드린 것 같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도 내가 언제 할머니 모른 척 한 적 있었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잡고 안 놔주려 하냐며 이제 나도 내 가정을 지켜야 해서 더 이상 할머니랑은 못 볼 것 같다고요. 저도 남편이 그 정도로 단호하게 말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놀랐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고모들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며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나 크는 동안 시고모들 누구 하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본 사람 있냐. 관심 가진 사람 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할머니 3천만 원이 탐나서 그러냐 왜 이렇게 참견들이냐며 이제 할머니고 고모들이고 내 집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말로만 안 끝난다고. 그렇게 한바탕 퍼부어대고 시할머니 댁에서 올라오는데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간 시할머니랑 그렇게 트러블을 겪는 동안에도 이상하리만치 아버님은 조용하셨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애비 노릇도 못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냐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엔 아버님이 연락을 다 하셨길래 아버님이 보기에도 우리가 지나쳐 보였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잘했대요. 너네는 할 만큼 했다면서 고생 많았다고요. 그러면서 너네는 시할머니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헤어지지 말고 딸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셨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님이 어쩌면 어머님과 헤어지게 되신 것도 시할머니 때문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목소리에서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이 아버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새어나오는 눈물을 참는 듯했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네요. 이후로 시할머니랑 시고모한테는 종종 연락이 와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욕도 하고 절 어르고 달래는 말도 하고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아버님하고는 제법 잘 지냅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살 수는 없고 아버님도 그건 원치 않는다 하셔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 얻어서 살고 계세요.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라 해도
절대로 안 오시고 밖에서 보자고 하시고요. 며느리인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더 잘해드리고 싶답니다. 가족이란 게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그 위에 행복을 덮어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